네, 오늘은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퀀트 전략인 HAA 전략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끝나는 영상은 아닐 거고요. 직접 이 퀀트 전략을 파이썬 코드로 제가 구현을 했고, 그 구현한 코드를 제 유튜브 링크에다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직접 링크에 들어가서 구현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전략을 바로 구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HAA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우터 켈러라는 사람이 창시한 전략이고요. 이 HAA가 약자가 이 하이브리드 애셋 얼로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우터 켈러는 항상 모든 전략의 끝이 AA로 끝납니다. 그래서 BAA, TAA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HAA 전략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되게 쉽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오직 하나의 자산으로만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이 좋으면 공격형 자산을 매수를 하고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이 나쁘면 수비형 자산을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연동 채권이 기준점이 되니까 이걸 카나리아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뭐 잠깐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탄광 안에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광부들이 갱 안에 들어갈 때 이 산소 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 카나리아 새를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이 산소 포화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카나리아가 죽게 되면 갱 안에서 나와야겠다 라는 이런 일종의 위험 시그널로 쓰였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유래된 게 이제 탄광안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카나리아가 노랫소리도 되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카나리아의 그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킨 건 아니니까 좀 다시 돌아온다면 이 물가연동 채권을 카나리아로서 활용을 해서 이 카나리아 자산이 가격 모멘텀이 좋았을 때만 이 공격형 자산, 뭐 주식, 장기채와 같은 자산에 들어가는 것이 이 HAA 전략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논문 안에서도 카나리아 시그널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시그널이 좋았을 때 공격형 자산을 매수하고 반대로 좋지 않았을 땐 수비형 자산을 매수를 하는데 그럼 이 수비형 자산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현금 운용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뭐 단순히 단기채 혹은 뭐 RP, CMA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략은 굉장히 이 매수매도 시그널을 주는 게 단 하나의 자산, 이 물가연동 채권의 이 가격 모멘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현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HAA 전략에서의 나누는 이 공격형 자산과 수비형 자산이 어떤 게 있냐를 좀 살펴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게 공격형 자산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수비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형 자산들을 살펴보면 이 다 ETF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S&P 지수도 있고 미국 중소형주 러셀 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미국 제외 선진국, 리츠, 원자재, 장기채, 중기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반대로 수비형 자산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빌, 그리고 IEF 여기도 중기체가 이 공격형과 수비형 이 두 군데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공격형 자산과 수비형 자산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 빌 ETF를 매수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할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22%의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ETF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뭐 외국환 RP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CMA를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황지연 책임연구원님께서 작년도에 작성하신 이 HAA 전략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HAA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백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성과 검증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투자 유니버스들도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리포트를 제가 유튜브에서 좀 다루기는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교보증권의 HAA 전략 이 퀀트 리포트를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물가연동 채권이 과연 카나리아 자산으로서 활용이 될까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이 좋을 때만 투자를 하자라는 게 기본 컨셉인데 그렇다면 이 물가연동 채권이 과연 언제가 가격 모멘텀이 좋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물가연동 채권 같은 경우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 가격 모멘텀이 좋은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는 기대 인플레랑 실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데, 이 실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조정이 이 실제로 CPI를 기준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깔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1%로 가정을 해볼 때 실제 찍히는 인플레이션이 10%였다라면 이 반대로 채권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1%가 아닌 이 실제 인플레이션 10%가 이 채권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모멘텀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금리야 당연히 채권 가격과는 반대로 가니까 금리야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10%.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할 때는 올해에는 금리가 10%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할 때 실제 찍히는 CPI가 1%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조정이 딱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 깔려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였다면은 단 1%밖에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하락할 때 혹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나올 때만 주식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경기 호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연동 채권을 기준으로 HAA 전략을 직접 구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개발 환경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이거를 콜랩이라고 부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코드에 언제든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기본적으로 가격 모멘텀을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이 카나리아 자산의 가격 모멘텀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주가 수익률을 더하고 나누기 4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수익률 값을 다 더하고 평균을 내게 됐을 때 그 값을 그린 차트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이게 장기간의 차트인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가격 모멘텀을 다 더했을 때 이 여기 빨간 선에 있는 값보다 위일 때, 그러니까 이 더한 값이 양수일 때는 주식을 매수를 하고 반대로 음수일 때는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시그널을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 카나리아 시그널만 구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한번 이걸 S&P 지수랑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이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시기이고, 이 반대로 카나리아 자산이 음의 시그널을 보냈을 때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전략도 사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 2023년도 들어서는 카나리아 시그널이 음수이지만 이때 2023년도 중순에 큰 상승을 먹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완벽한, 언제든지 주가 수익률이 높을 때 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우수한 완벽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주는 시장의 충격을 피하는 데는 이 카나리아 시그널이 되게 좋은 지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자산군들의 플레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코드를 더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 자산군들의 ETF 유니버스를 설정을 해주고 이 공격 자산군들의 가격 모멘텀을 그린 거를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공격 자산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알아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띄운 거는 이 공격 자산군들의 이 가격 상관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 가격 모멘텀이 되게 유사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코드를 내려봐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에 이 공격 자산군들의 가격 모멘텀들이 다 계산이 되게 되고, 결국 이 공격 자산군들에서 이 가격 모멘텀이 높은 4개를 골라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10월 31일
시점에는 이 상위 4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SPY, VNQ, IWM, VWO가 됩니다. 그럼 이 공격형 자산 이 4군데에 지금은 투자가 되어 있어야 이 HAA 전략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카나리아 시그널을 구하고, 그리고 이 카나리아 시그널과 이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공격형 자산군들의 가격 모멘텀을 시계열로 한번 그려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투자 유니버스를 설정을 하는 것까지 해서 파이썬 코드를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코드는 이 영상 하단에 링크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제 콜랩에 와서 접속을 해서 이 코드를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본질은 카나리아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 공격군 자산군들의 이 가격 모멘텀의 유사성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이는 게 이 DBC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원자재 쪽 ETF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형 자산군들의 가격 유사성이 되게 높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상위 4개 모멘텀의 공격형 자산군들을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왜 3개가 아니고 4개인지, 왜 5개가 아니라 4개인지에 대한 설명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조금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가격 모멘텀이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그냥 S&P 500에다 몰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QQQ에다가 차라리 몰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나스닥 ETF인 QQQ에다가 몰빵을 하는 게 성과가 더 좋지 않겠냐. 아니면 차라리 S&P 500 중에 상위 시가총액 30개 종목 중에서 각 섹터별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애들만 골라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한 활용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형 자산군들 중에서도 나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몰빵을 할 거면 과연 이 카나리아 시그널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본다면 마켓 타이밍을 잡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자여도 뇌동매매의 욕구가 치솟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나리아 시그널이 양수일 때는 무조건 바잉 전략을 하고, 반대로 음수일 때는 무조건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로서 100% 우수한 전략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컨셉이 금리, 이 물가,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말인 뜻은 즉, 이 금리, 물가 외 다른 변수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약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른 지표, 다른 변동성 지표, 뭐 빅스라든지 아니면 이 피어 앤 그리드 지표랑 같이 활용이 된다면 보다 더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투자를 할 때 카나리아 시그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카나리아 시그널 자체가 음수냐 양수냐도 중요로 하지만 지금 현재 모멘텀이 추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락 모멘텀이 상승을 하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점도 어렵다면 결국에는 음수냐 양수냐를 기준으로 공격형 자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그널로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 제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함께 공개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이 지표를 많이 사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뭐 빅스나 피어 앤 그리드와 같은 지수도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